1986년 체르노빌에서 벌어진 그 대참사는 단순한 파괴만 남긴 게 아닙니다. 그곳은 지금 우리가 알던 자연과는 전혀 다른 이상하고 낯선 세계가 되어버렸죠. 사람이 떠난 틈을 타 자연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 과정에서 야생동물들은 충격적일 만큼 기이한 방식으로 변이해왔습니다. 하얗게 변해버린 알비노 새들부터 형체가 뒤틀린 포유류까지 그 생명들은 방사능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진화해왔습니다. 이 동물들은 단순한 괴현상이 아니라 방사능과 맞서 싸우며 살아남아야 했던 생존의 기록입니다. 체르노빌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자연이 어떻게 다시 모습을 바꾸고 또 어떤 방식으로 진화를 이어가고 있는지 그 기이한 세계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놓치지 마세요. 이건 그야말로 알 수 없는 세계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1. 체르노빌의 개들. 체르노빌 원전 주변의 출입 제한 구역에는 지금도 반야생 형태의 개모리들이 황폐한 땅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개들은 1986년 대피 당시 주인들에게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반려견들의 후손들이죠. 수십 년 동안 이 개들은 방사능이 남아있는 혹독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부는 눈에 띄는 외형 변화나 특이한 유전적 변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개들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방사능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체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를 실제 사례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높은 방사선량, 제한된 먹이, 극한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 개들은 여전히 살아남으며 놀라운 적응력을 보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방사능이 자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버티는 생명의 힘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라도 생명은 결국 살아남는다는 것을 말이죠. 이 방사능 늑대들. 체르노빌 출입 제한 구역에 섬뜩할 만큼 고요한 숲속에는 특이한 적응을 이뤄낸 늑대 무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늑대들은 일반 늑대와는 다릅니다. 치명적일 정도의 방사능 속에서도 암과 방사능에 대한 특별한 내성을 갖게 되었죠. 보통 생명체라면 죽음에 이를 수준의 방사능도 이 늑대들은 견뎌냅니다. 연구자들은 이 늑대들에게 방사능 노출을 추적할 수 있는 특수 목걸이를 달아 그들의 생활을 관찰해왔습니다. 그 결과 이 늑대들은 방사능에 대응하기 위한 독특한 생물학적 방어 메커니즘을 발달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유전학 연구에서도 이 늑대들이 방사능 환경에 적응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야말로 극한 환경 속 진화의 실험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늑대들의 생존은 우리가 알고 있던 변이와 진화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며 생명이 얼마나 기묘한 방식으로 적응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3. 체르노빌의 야생마. 1998년 자레말로 알려진 야생마가 체르노빌 출입 제한 구역에 도입됐습니다. 이 말들은 곧 그 지역에서 가장 강인한 종 중 하나로 자리 잡았죠. 방사능에 오염된 풀을 뜯어먹고 오염된 물을 마시며 살아가야 했지만 이 말들은 놀라울 정도로 잘 적응해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물론 장기간 방사능에 노출되면서 일부 개체에게는 유전적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과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이 변이는 성장 과정이나 번식 능력, 전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정확한 영향 범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생마들은 체르노빌이라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탁월한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인간이 만든 재앙 속에서도 자연은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4. 거대 돌연변이, 쥐의 전설. 체르노빌을 둘러싼 수많은 괴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거대 돌연변이 쥐입니다. 버려진 도시 어딘가에 개만큼 큰 거대 쥐, 녹색의 반짝이는 털, 기괴하게 빛나는 눈을 가진 존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쥐가 사고 당시 사라진 사람들의 자네를 먹고 산다는 소문까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 대부분은 과장된 전설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런 괴담이 생겨난 배경에는 실제로 방사능 영향으로 인해 나타난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인 돌연변이 생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체르노빌 지역에서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흐려질 만큼 이상하고 기괴한 생물들이 목격되곤 했습니다. 결국 이 전설은 방사능이 자연에 남긴 예측 불가능한 영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체르노빌은 마치 생물학의 법칙이 어긋난 세계처럼 보일 때가 있으니까요. 5. 까마득한 검은 개구리의 등장. 체르노빌 참사 이후 이 지역의 개구리들은 놀라울 정도로 극적인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때 맑고 풍요롭던 물은 지금도 오염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진화한 검은 개구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개구리들의 피부가 이렇게 짙은 흑색으로 변한 이유는 바로 생존을 위한 자연 선택의 결과로 분석됩니다. 짙은 색일수록 멜라닌이 많고 이 멜라닌이 방사능을 흡수하거나 분산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개체가 더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며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을 지닌 개체들이 살아남아 번식했고 현재처럼 검은 개구리가 새로운 표준 형태처럼 자리 잡은 것이죠. 이 개구리들은 방사능이라는 극단적인 환경에서조차 자연 선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입니다. 그들의 짙은 피부색은 방사능에 대한 보호 기능일 뿐 아니라 체르노빌 참사가 자연에 남긴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이 작은 생명들은 살아남았고 이 척박한 환경에서 스스로를 변화시켜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자연의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는 증거죠. 육제비, 방사능이 만든 기형과 생존, 체르노빌 출입 제한 구역에서 살아가는 흰목제비 같은 제비 종류는 방사능으로 인해 아주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원래는 반짝이는 깃털과 우아한 비행으로 유명한 새들이지만 이 지역의 제비들은 무서운 수준의 기형과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곳 제비들에게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이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꼬리가 비정상적으로 휘어진 형태, 정상보다 작은 뇌, 기형적 부위로 인해 비행 능력 저하, 면역력 약화, 매우 낮은 번식 성공률, 일반적으로 새의 선명한 깃털색은 항산화 물질이 충분하다는 신호인데 이 지역 제비들은 강력한 방사능 때문에 이 항산화 능력 자체가 무너져버린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새끼가 살아남는 비율도 급격히 떨어지고 전체 개체군의 건강도 크게 악화된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비들은 여전히 그 황폐한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방사능이라는 압도적인 적 앞에서도 생명이 끝까지 살아남으려는 힘을 보여주는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7기형 사슴, 방사능이 남긴 흔적. 체르노빌 출입 제한 구역에 사는 사슴들도 방사능의 영향을 크게 받은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방사능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이들의 신체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형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개체는 뿔이 2개가 아니라 여러 개로 비정상적으로 증식되기도 하고 뼈 구조가 뒤틀려 다리 모양이 기형적으로 변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슴들은 내부 장기까지 비정상적인 발달을 보이기도 하죠. 높은 방사선량은 사슴의 성장과 번식 과정 전반에 영향을 주며 유전적 변이의 빈도도 높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르노빌의 사슴 개체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냥도 없고 서식지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 사슴들은 오히려 이 지역에서 더 많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기형을 안고 태어난 사슴들의 존재는 방사능의 긴 그림자를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이 떠난 자연이 어떻게 스스로 균형을 찾는지를 보여주는 역설적인 사례입니다. 팔 돌연변이 새끼 돼지, 체르노빌 박물관의 비극적 표본. 체르노빌 박물관에는 사람들이 가장 충격적으로 바라보는 표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심각한 기형을 가진 새끼 돼지입니다. 이 새끼 돼지는 방사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다음과 같은 극심한 기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몸통이 2갈래로 갈라진 흉부, 앞다리 뒷다리가 중복된 형태, 내장 구조 비정상. 이 새끼 돼지는 오래 살지 못했지만 그 짧은 생애 자체가 방사능이 생명체의 유전자 발달을 얼마나 심각하게 파괴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이 표본은 체르노빌 사고가 자연과 생명체에 남긴 잔혹한 영향을 상기시키는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방사능 들소, 오염된 숲의 생존자. 체르노빌 출입 제한 구역에 사는 들소들은 방사능에 노출된 환경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들소들은 방사능을 잘 흡수하는 버섯류와 트러플을 즐겨 먹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동물보다 더 많은 방사능 물질을 몸에 축적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소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이며 꾸준히 번식하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사능 노출에 따른 건강 문제나 돌연변이 가능성은 여전히 우려되지만 현재까지 관찰된 바로는 이 지역의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들소들은 방사능이라는 재앙 속에서도 자연이 어떻게 생존을 이어가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입니다. 10. 방사능 거미, 뒤틀린 자연의 직공들. 체르노빌의 어둑한 숲속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기이한 장면이 목격됩니다. 바로 이상한 형태의 거미줄입니다. 체르노빌 지역의 거미들은
정상적인 원형 패턴의 거미줄을 짓지 않고 삐뚤빼뚤하고 혼란스러운 형태의 거미줄을 만듭니다. 마치 누군가가 거미줄을 일부러 망가뜨린 것처럼요. 이 비정상적인 거미줄은 방사능에 장기간 노출된 결과 거미들의 신경계와 행동 패턴이 영향을 받아 정상적인 구조를 만들지 못하게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부 거미들은 다리 일부가 기형이거나 몸통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된 사례도 관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미들은 체르노빌이라는 혹독한 환경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뒤틀린 거미줄들은 체르노빌 참사가 남긴 긴 시간의 흔적을 보여주는 무언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10일 붉은 여우,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사냥꾼, 체르노빌 출입 제한 구역은 뜻밖에도 붉은 여우들이 번성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이 여우들이 사는 땅은 여전히 방사능이 남아 있습니다. 여우들은 오염된 땅을 파헤쳐 먹이를 찾고 버려진 건물 속을 돌아다니며 사냥을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지역의 새들이 번식률이 낮아지고 수명이 짧아진 것을 확인했는데 여우 또한 유전적 변이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방사능으로 인한 돌연변이, 건강 문제, 면역력 저하 같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우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니며 황폐한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체르노빌 생태계가 얼마나 복잡한 방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생존자들입니다. 12 체르노빌의 마이크로 고양이. 체르노빌 출입 제한 구역에는 일반 집고양이보다 훨씬 작은 마이크로 고양이라고 불리는 고양이들이 발견됩니다. 이들은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손가락이 여러 개로 갈라진 다지증, 비정상적인 털무늬, 밤에 더 잘 보이는 특이한 야간 시력, 작은 체구, 버려진 건물과 숲속을 돌아다니며 다른 돌연변이 동물들을 사냥해 먹으며 살아갑니다. 크기는 작지만 이 고양이들은 극한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을 변화시키고 적응해온 생명의 힘을 보여줍니다. 마이크로 고양이의 존재는 체르노빌이 생명체에게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영향을 주었는지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13 유럽들소. 방사능 속에서도 번성한 거대한 생존자. 체르노빌 출입 제한 구역에 사는 유럽들소는 1986년 핵사고 이후 계속해서 방사능 노출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방사능이 남아있는 토양에서 자란 식물들을 먹고 살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들의 번식 능력과 장기적인 건강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점은 이 들소들이 예상외로 잘 적응하며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라진 자연 속에서 늑대, 사슴, 말과 함께 들소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으며 개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사능이 장기적으로 이들의 유전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현재까지 관찰한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지역 생태계에서 매우 강한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의 유럽들소는 자연이 얼마나 강인하게 회복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14새들의 방사능 적응. 체르노빌의 새들, 특히 흰목제비나 딱새류 같은 소형 조류들은 방사능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일부 새들은 셀 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적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방사능 피해를 더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생물학적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능의 영향은 외형과 건강 곳곳에 드러납니다. 많은 새들에게서 깃털 탈색 또는 알비노 현상, 기형부리, 뒤틀린 날개, 면역력 약화 같은 이상이 관찰됩니다. 이 새들의 몸은 방사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적응과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극단적인 생태계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5 방사능이 남긴 돌연변이의 유산. 체르노빌의 모든 야생동물들은 각자 다른 형태로 방사능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새들은 평소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알비노 현상, 기형적인 부리와 꼬리, 날개 이상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딱정벌레나 나비 같은 곤충들은 수명이 짧아지고 기생충 감염에 더 취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핵사고가 자연 생태계에 남긴 장기적이고 깊은 상처를 보여줍니다. 돌연변이들은 단순한 기형이 아니라 생명체의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과정이며 이 영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 후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초 강력 선충, 방사능에도 끄떡없는 작은 생존자들. 체르노빌 출입 제한 구역에서는 예상 밖의 생명체가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바로 선충, 아주 작은 둥근 벌레 종류입니다. 이 선충들은 다른 어떤 생물도 견디기 힘든 방사능 환경에서도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소피아 티노리 박사 연구팀은 이 지역의 선충들을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충들은 방사능으로 인해 보통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돌연변이나 DNA 손상 징후가 전혀 관찰되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선충들은 방사능에 의해 DNA가 파괴되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거나 손상된 DNA를 빠르게 복구하는 특별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생명체는 방사능 환경에서도 유전자를 지켜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앞으로 방사능 저항 연구나 생명과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체르노빌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매우 작은 생명체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며 적응의 또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7 파이로멘 곤충, 붉고 검은 돌연변이 생존자들. 체르노빌 폐허 속 식물들이 뒤덮인 장소에는 특이한 색을 가진 곤충들이 자주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이 곤충을 파이로맨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부터 붉은색과 검정색이 특징인 종이지만 체르노빌 지역 파이로맨들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보이기도 합니다. 날개 무늬가 비대칭, 색이 고르지 않게 번짐, 몸의 일부가 뒤틀린 돌연변이.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런 기형에도 불구하고 이 곤충들이 오히려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식물이 풍부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쉽게 먹이를 찾고 방사능 속에서도 번식하며 개체수를 유지합니다. 체르노빌의 파이로맨은 자연이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극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8유럽 불곰의 귀환, 100년 만의 복원. 흥미롭게도 체르노빌 출입 제한 구역에서는 오랫동안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유럽 불곰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2012년에서 2016년 사이 카메라 트랩을 설치한 연구자들은 불곰 여러 마리를 포착했습니다. 심지어 어미곰과 새끼곰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불곰은 한때 이 지역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방사능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사람이 사라진 자연 속에서 숲과 먹이가 회복되면서 불곰은 다시 이 지역의 생태계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늑대, 들소, 야생마 등 다른 대형 동물들과 함께 불곰의 귀환은 체르노빌 생태계가 인간 부재 속에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복원할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증명한 셈이죠. 19 방사능 술록, 오염된 툰드라의 생존자들. 체르노빌의 기묘한 생태 속에는 술록무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술록들은 북유럽의 사미 민족이 의존하던 중요한 식량원이었지만 지금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술록들은 완전히 다른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술록들이 즐겨 먹는 이끼와 버섯은 토양 속 방사능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이 때문에 술록의 고기 역시 사람이 먹기에는 위험할 정도로 오염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이 술록들이 그런 환경에서도 눈에 띄는 문제 없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황폐해진 툰드라를 돌아다니며 오염된 식물을 먹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번식하고 이동하며 자연스러운 무리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술록들의 존재는 체르노빌 참사가 남긴 오랜 후유증과 그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의 끈질김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 같은 모습입니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위험한 땅이지만 술록은 그곳을 자신들의 터전으로 삼아 묵묵히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 거대 메기, 전설의 괴물인가? 환경 적응인가? 체르노빌 원전의 냉각수 저수지에는 엄청난 크기의 거대 메기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메기들을 보며 돌연변이라서 저렇게 커진 것 아니냐는 각종 소문을 퍼뜨리곤 하죠.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거대 메기들은 방사능 때문이 아니라 먹이가 풍부하고 포식자가 거의 없는 환경 덕분에 크게 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 냉각수 저수지는 여전히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는 위험한 곳이지만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메기들이 특별히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메기들은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적응하며 놀라운 생존력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오염된 물 속에서도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로 자리잡은 이 메기들은 체르노빌 생태계의 또 다른 역설적인 생존자입니다. 20일 너구리개, 고립된 구역에 적응한 야생동물. 동아시아가 원산지인 너구리개도 체르노빌 출입 제한 구역에서 놀랍게도 안정된 개체군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사능 노출로 인해 이 동물들에게는 여러 이상이 관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너구리 개들은 높은 확률의 돌연변이, 백내장, 종양 같은 건강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폐허가 된 마을과 숲속을 누비며 스스로 먹이를 찾고 번식하면서 충분히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라진 지역에서 너구리개는 오히려 더 강한 생존력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22. 체르노빌. 인근 인간에게 남은 유산. 체르노빌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고가 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을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1986년 당시 방사능에 직접 노출되었던 주민들을 포함해 그 이후 태어난 세대까지도 여전히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과학자들과 의료진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선천성 기형 증가, 일반적이지 않은 종류의 암 발병, 유전적 손상 축적, 희귀 질환 발생,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유전적 이상, 특히 태어난 아이들 중 상당수가 각종 기형, 유전 질환, 면역력 저하 등의 문제를 갖고 태어나며 이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누적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체르노빌 주민들은 신체적인 문제뿐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 역시 오래도록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극심한 불안, 우울, 트라우마, 미래에 대한 경직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겹쳐 많은 이들이 평생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체르노빌 사고는 이미 역사 속 사건이 되었지만 그 상처는 아직도 사람들의 몸과 마음 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핵 재앙이 인간과 자연에게 남긴 가장 잔혹한 유산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23. 버팔로. 소의 강인함과 들소의 힘이 결합된 혼종. 소와 들소가 교배해 태어나는 혼종으로 그 역사는 꽤 오래전인 17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 전역에서는 1780년대 이후 팔로우가 본격적으로 사육되기 시작했고 1800년대에는 정착민들이 육지를 더 좋게 하고 힘과 적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부러 교배를 시켰습니다. 들소의 강인함, 소의 온순함, 청결하고 기름기 적은 고기라는 장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식량 생산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혹독한 기후와 거친 환경에서도 잘 버티는 편이라 지속 가능한 축산업에 매우 적합한 종으로 평가됩니다. 오늘날에도 환경에 강한 가축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4. 얼룩말과 당나귀의 만남. 존키는 얼룩말과 당나귀가 교배해 태어나는 하이브리드 동물입니다. 얼룩말의 줄무늬와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외모와 소리 모두 매우 독특합니다. 존키는 대부분 야생에서가 아니라 동물보호구역이나 농장에서 인위적인 교배를 통해 태어납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얼룩말과 당나귀의 서식지가 거의 겹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귀여운 외모와 희귀한 특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는 종이죠. 존키는 대부분 불임이기 때문에 번식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5. 라마와 낙타의 조합. 카마는 라마와 낙타를 교배해서 만든 새로운 하이브리드 동물입니다. 첫 탄생은 1990년으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인공종입니다. 카마는 라마의 부드러운 털과 낙타의 힘과 체력을 함께 갖고 있어서 양털 생산과 농업용 노동 모두에 적합합니다. 부드러운 털 덕분에 섬유 산업에서도 가치가 높은 편이며 낙타보다 성격이 온순해서 다루기도 쉽습니다. 자연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농장에서 사육되는 카마는 라틴 아메리카와 일부 사육시설에서 유용한 작업동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6. 사자 수컷과 호랑이 암컷의 거대한 혼종. 라이거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가 교배해서 태어나는 하이브리드 동물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마치 상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생명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동물입니다. 라이거는 사자와 호랑이보다 훨씬 크게 자라 몸무게가 500kg을 넘기도 하고 어떤 개체는 550kg 이상까지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크게 자라는 데에는 거대증이라는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라이거는 유전적으로 성장 억제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계속해서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관절 통증, 움직임의 제한, 골격이 몸무게를 버티지 못함, 심장 부담 증가. 이로 인해 자연에서 스스로 생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대부분은 사육시설에서 살며 평균 수명도 짧은 편입니다. 게다가 라이거는 다른 대형 고양이과 동물과의 교배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자연에서는 서식지 자체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야생 개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이거의 존재는
인간이 만든 교배 실험의 의도치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여러 윤리적 문제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입니다. 27 수컷말과 암컷 당나귀가 만든 또 다른 혼종. 바르도는 수컷말과 암컷 당나귀를 교배해서 태어나는 혼종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노새가 암컷말과 수컷 당나귀 조합이라면 바르도는 그 반대 조합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르도는 일반적으로 노새보다 크기가 작지만 힘과 지구력은 뛰어나 특정 농업작업이나 지문말에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격은 노새보다 조금 작음, 말처럼 균형 잡힌 체형, 관리하기 쉬운 털, 안정적인 보폭, 농업용 작업에 적합한 성향.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르도는 노새보다 지능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인의 명령을 이해하는 능력도 다소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고 꾸준한 성향 덕분에 특정 작업에서는 매우 효율적인 동물로 평가됩니다. 물론 바르도와 노새 모두 불임이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종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이브리드 교배가 어떤 방식으로 신체 특성과 성향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좋은 연구 사례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28 야크와 소의 탁월한 조합. 조는 야크와 일반 가축소가 교배해 태어나는 혼종입니다. 이 동물들은 몽골, 티베트처럼 고산지대에서 특히 귀하게 여겨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크의 강인함, 소의 생산성, 추위에 강한 내구성, 낮은 산소 환경에서도 생존 가능, 우유와 고기 생산까지 가능. 암컷조는 번식이 가능하지만 수컷조는 대부분 불임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늘어나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다시 교배를 통해 태어나야 합니다. 조는 고산지역 주민들에게 운반용 짐승이자 중요한 식량 자원이기도 합니다. 혹독한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하이브리드로서 많은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29 유전자 조작으로 탄생한 혁신적 생명체. 거미염소는 현대 생명공학이 만들어낸 가장 독특한 생명체 중 하나입니다. 이 염소들의 특징은 젖 속에서 거미줄 단백질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황금띠 거미의 DNA 일부를 염소 유전체에 삽입하여 염소가 젖을 생산할 때 거미줄 단백질도 함께 만들어지도록 설계한 것이죠. 이 단백질을 모아 가공하면 다음과 같은 고강도 소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방탄섬유, 낙하산 재료, 높은 강도의 낚싯줄, 초경량 산업섬유. 거미줄 단백질은 철보다 단단하고 케블러보다 유연하다는 특징을 가져 미래 소재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거미염소에서 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대량 추출하는 기술이 아직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직 일반 소비 시장에서 이 물질로 만든 제품을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0냥과 염소의 교배로 태어난 희귀 혼종. 지프는 수컷냥과 암컷 염소의 교배로 태어나는 매우 희귀한 혼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몇 건밖에 보고되지 않을 정도로 드문 동물인데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2000년에 보츠와나에서 태어난 지프입니다. 지프는 양과 염소의 특징이 섞여 있어 외형적으로도 매우 독특합니다. 예를 들면 양처럼 복슬복슬한 털, 염소처럼 날렵한 체형, 염소의 기동성과 민첩성, 양과 비슷한 얼굴형, 같은 혼합적인 외모를 보입니다. 하지만 지프는 대부분 불임이어서 자연적으로 종이 이어지지는 못합니다. 바로 이 희소성과 두 동물의 특징이 섞인 독특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흥미로운 존재로 여겨지는 동물이죠. 지프는 유전적으로 매우 멀리 떨어진 종끼리 교배할 수 있는지, 그 결과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연구 대상이기도 합니다. 30일 동물과 식물의 경계를 넘은 생물. 초록바다 민달팽이는 진화적으로 가장 신비로운 생명체 중 하나입니다. 이 생물은 동물인데도 식물처럼 광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민달팽이는 먹이로 섭취한 해조류의 엽록체를 자신의 세포 속에 보관합니다. 이를 통해 햇빛을 이용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클렙토플라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는 자연계에서도 매우 희귀한 현상입니다. 초록 바다민달팽이는 바닷물 속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햇빛만으로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할 만큼 광합성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동물과 식물의 경계가 얼마나 유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진화의 퍼즐 같은 존재입니다. 32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의 결합. 타이고는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가 교배해서 태어나는 혼종입니다. 사자 수컷과 암컷 호랑이 조합의 라이거와 반대 구조죠. 타이고는 라이거보다 크기가 작고
더 단단한 체형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랑이의 줄무늬, 작은 크기의 사자갈기, 더 콤팩트한 체형, 부모종의 특징이 절반씩 섞인 외형. 자연에서는 호랑이와 사자가 서식지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타이고는 자연적으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육 환경에서만 태어나는 동물이죠. 다른 하이브리드 종과 마찬가지로 타이곤 역시 건강 문제나 불임 등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33인간이 만든 위험한 하이브리드의 대표 사례. 킬러비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와 벌은 1950년대 더 많은 꿀을 생산하는 벌을 만들기 위해 다음 두 종을 교배한 실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격성이 강한 아프리카 꿀벌, 순한 성질의 유럽 꿀벌. 하지만 실험용 벌 일부가 우연히 밖으로 탈출하면서 두 종의 교배가 자연 상태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태어난 아프리카와 벌은 놀라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감정이 매우 예민해졌습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무리 전체가 공격, 장시간 추격, 높은 방어 본능, 인간과 동물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한번 분노하면 수백에서 수천 마리가 때로 달려드는 경우도 있어 사람에게 매우 위험한 하이브리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교배 실험이 어떤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